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국가배상법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다 힘들어 보여. 어려워서 힘든 건 아니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어려워서 힘든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뭘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피곤해서. 그죠? 근데 제 기본 강의 때 드렸던 강의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프로 정신으로 공부하시라고.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일이 있다라고 해서 출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먹고 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게 투자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후, 내년, 늦어지면 2년 정도까지겠죠. 그때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건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오늘 못 나가겠네, 인강으로 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러면 인강을 보게 되냐?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봅니다. 무조건 발품 파는 거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저희 이게 직업이고, 밑에 이제 옆방에 계신 선배님 이렇게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래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13년 차인데,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저희는 40 중반 이상 이렇게 되면 잡체인지 불가 상황에 이제 처합니다. 여기 쫓겨나면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공무원은 좀 더 심하겠지만, 또 이제 외부에서도 그 업계가 되게 좁은 업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업계가 좁은 업계들은 이 회사에서 찍혀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다른 데로 이직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 내가 기계인가? 저도 지금 수업하면서 나 기계인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 사람인데. 근데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밖에서 술 한잔 할 땐 사람으로 대접하겠다. 근데 일할 때 사람으로 취급해달라고 하지 마라. 넌 그냥 기계다.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되면 기관이잖아. 기관 사람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예비 공무원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기관입니다. 사람이면 안 돼요,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전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힘이 들어도, 또는 아파도 무조건 와. 오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오고 나면 또 기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서 입 벌리기 시작하면 또 말하기 시작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적인 사정 이런 거 얘기하시면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보냐? 학원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강사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돈 다 내고 수업 들어왔는데 안 나온다고 내가 손해 볼 게 뭐가 있나? 그죠? 손해는 본인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정신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좀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어느 수업이 좋다 나쁘다, 어느 학원이 좋다 나쁘다, 시스템 다 중요한데, 어디 갔다 와도 합격할 학생은 합격하고 어디 갔다 와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머리냐, 나이냐, 경력이냐, 다 필요 없고 단 하나라고요. 성실성.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험은 철저히 과거에 우리 때 학력고사하고 똑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점수 나오는 게임입니다. 점수가 안 나온 건 철저히 본인 탓이에요. 이거는 부모님 탓하고 나를 왜 이렇게 낳냐 이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이건 본인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명이 결정지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저쪽에 5급 애들도 발표가 나면서 정말 제일 공부 잘한 애가 점수가 제일 안 나와서 꽈락이 나왔어. 이건 뭐지? 그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인 거야. 점수가 객관적으로 나와. 물론 그래서 객관식은 아니지만 점수가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철저히 본인 탓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들으신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성실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제 술 먹은 게 아니고, 그지? 어제 술 먹은 건 접니다. 저희 술 먹은 접니다. 내가 상담을 좀 받을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구할 일이 있었어요. 조언을 구할 일이 있어서 뭐 그냥 조언해. 그럼 뭐 걔들도 시간이 소중한 건데, 그렇죠? 시간이 금인데 막 시간 내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다 먹이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 또 얘기하면 또 끝이 없잖아, 그렇죠? 술 먹어서 힘드신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인데 잠시만 사람 같지 않게, 저는 이 사람 같지 않은 삶을 60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거든. 젊은 친구들은 강사하면 뭐 돈 좀 벌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돈을 벌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5년 이상이에요. 그때까지는 밥도 못 먹어. 그건 모르고 들어오지. 로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근데 들어오면 나가질 못해. 그게 문제야. 왜 못 나가지? 나이가 들어서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나갈 수가 없어. 아우, 저 나가버리면 뭐 행정법 특히나 어때? 이 강사 수업, 저 강사 수업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거 들으면 저쪽으로 정말 일정 궤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갈아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정말 행정법을 한 거는 나의 실수였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작이 된 거 퇴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봅시다. 4페이지 공무원의 책임인데, 위쪽의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대위 책임과 자기 책임, 절충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설은 빠뜨려주셔도 상관이 없겠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별표가 그래도 이게 타당하다라는 건데, 제가 자기 책임설에다가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게 뭐예요? 손해배상의 사실상 이상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념적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구상책임의 인정, 민사책임의 인정, 이거는 이론적 논의가 아닙니다. 이건 실정법상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구상책임의 내부책임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2조 2항의 별도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절충설이 된다고 돼 있죠. 2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구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내부 모두 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통일적이니까 편하잖아. 내부 책임이든 외부 책임이든 결론은 똑같잖아. 경과실이면 아무 책임 안 져. 고의중과실이면 모든 책임 다 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구상책임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중첩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엄연히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에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구상권 행사는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민사책임 같은 경우는 외부책임이죠. 외부책임은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야. 공무원한테 만약에 외부 책임이 인정되면 국가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둘 다. 왜?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우선 허용하겠다고 했잖아. 요거는 특수한 변수입니다. 특수한 변수예요. 이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경과실의 경우에서 인정 안 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서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공부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조로 넘어가시고 5페이지죠. 5조에서 5페이지라고 했어요. 6조에서 6페이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조 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먼저 이건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적 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책 논의가 나오는 거고, 면책 논의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2조에서 면책 논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조물이 실정법상 영조물은 강학상 곡물이다라고 했고, 특히 자연물하고 동산 포함되어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설치관리하자.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일반적 견해는 우리 판례가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는 거라고 보고 있다. 이거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와 함께 안전의무의 위반이 함께 성립이 돼줘야 된다. 그런데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라는 문제도 단순히 웅덩이가 패인 것 같은 물적 상태 하자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건 위험을 인지했는가 못했는가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 다음 손해와 인과관계는 이조와 같고 불가항력이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안전확보자기 의무 위반 성립이 안 돼서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설치관리 하자라는 성립 요건 충족이 안 됩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될 테고 예산 부족이나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는 참작 사유가 될 뿐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다 풀려요. 이것만 가지고도. 네. 그 다음 보시고 경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2조하고 5조의 배상 책임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 기본 전제는 뭐가 갈린다고 했어요? 우선 영조물이 하나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조물이 개입되어 있어야 5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영조물 깔았어요. 깔았는데 제가 이제 권총, 총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용 차량 이런 것도 얘기했죠. 군용 차량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5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사용을 잘못해버리면 2조가 되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암만 영조물이어도 사용 행위의 문제면 암만 영조물에도 5조 관련성 없다. 알겠어요? 영조물의 사용 행위면 아무리 영조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거는 5조 관련성이 없다. 이건 철저히 2조 문제다. 철저히 2조 문제다. 그 다음에 영조물 문제로 내려가시게 되면 영조물의 문제인데 2조하고 5조의 배상책임 동시 성립할 때는 2조가 무슨 상황이라고 했지? 부작위 상황입니다. 부작위가 위법한 상황이라고. 오케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문제인데 2조가 동시 성립했다. 그건 2조 쪽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청구권의 경합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 입법의 목적은 똑같으나 그렇지만 적용 영역이 하나는 과실, 하나는 무과실이기 때문에 청구권 일리가 존재할 수 있다. 복수 청구권 발생한다. 경합에 대한 문제다. 이랬을 때는 2조를 근거로 해도 되고 5조를 근거로 해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둘 다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2조 같은 경우에는 과실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조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힘들다. 그러니까 5조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권의 소멸, 청구권 소멸 이 부분은 한쪽이 인용이 되면 한쪽은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2조 쪽도 5조 쪽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기판력에 대한 문제. 한쪽이 기각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도 무조건 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유는 서로의 소속물이 다르다. 이 얘기였고. 그 다음에 법조 경합. 먼저 유책, 과실 영역에서 일치를 보려고 하게 되면 5조의 손질을 가시면 되고 5조의 설치관리 하자에다가 전형 주관설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과실 영역, 무책 영역에서 서로의 적용 영역 일치를 보려고 하게 되면 2조의 과실에다가 영향을 주면 됩니다. 여기다 손질을 가하면 위협성과 과실에 이러나 이런 일로 들어가시게 되면 무과실 처리가 된다. 이랬을 때는 입법 목적과 적용 영역까지 모두 똑같아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경합이 발생할 테고 이때는 5조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5조를 적용시키게 된다. 이겁니다. 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6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6조로 들어갔을 때 6조 1항에 따르게 되니까 2조와 5조에 있는 국가나 지자체, 즉 사무 기속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자도 피고가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우선은 외부적 배상 책임자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런 불일치의 상황 권한위임이 있을 때 상황이 되는 것인데 밑에 보시는 대로 권한위임은 일반 사무하고 도로 사무로 나눈다. 그리고 일반 사무는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정위임이기 때문에 도로 사무에는 기관위임만 존재하는 상황이 온다. 먼저 일반 사무의 기관위임 같은 경우에는 위임청이 속한 단체 맨 왼쪽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던 거. 그러면 그거는 국가 쪽이 사무 기속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서울시 쪽이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만들 수 있다. 선택적 청구 가능해진다. 이런 문제고 단체 위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국가 쪽이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서울시 쪽이 사무기속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도로사무 넘어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국가 쪽이 사무기속주체가 되는 것이고, 서울시 쪽이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적 청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순서대로 가면 형식, 실질, 실질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형식, 실질, 실질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학설 중에 6조 1항에 있는 비용 부담자는 둘 중에 한쪽이 아니라 어떨 땐 형식, 어떨 땐 실질로 봐야만 하기 때문에 병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 결론이죠. 그 다음 넘어가시고 8페이지 가십니다. 그러면 선택적 청구가 된다고 했는데 누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종적 배상 책임자, 즉 내부적 배상 책임자가 아닌 친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내부 관계에서 구상권 행사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 사무기속주체가 바로 내부적 책임자이다. 이렇게 가면 사무기속주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이다 하게 되면은 이때는 구상의 문제는 없다. 그게 아니라 비용부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이다. 이때는 구상이 가능하다. 여기까지였죠. 정리하니까 간단하지, 그죠? 이것만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선결문제인데, 선결문제. 우리가 직무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권력, 비권력, 법적 사실, 그리고 자기부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플러스 법적, 권력 플러스 사실은 처분이고, 비권력 플러스 법적, 비권력 플러스 사실은 처분이 아니고,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부작이 하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왔는데 4개 중에 4분의 1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4분의 1부분 자기 교집합 처분입니다. 자기 교집합 처분. 이 상황에서 선결문제, 선결관계 두 가지 논의는 다 그 4분의 1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손해 발생의 원인이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처분, 행정행위죠. 그러면 처분이 이렇게 있다 하면 얘는 어떤 특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공정력이라는 특유의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다수는 아닙니다. 최근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거를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공정력이라는 게 있고, 이건 뭐예요? 협의의 공정력. 이거를 뭐로 보겠다? 광의로 보겠다. 광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행정법 서술 파트에서 배운 내용인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그 적용 대상만, 수범자만 한번 가려보세요. 수범자만 가려보시게 되면, 공정력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처분의 상대방, 그리고 처분의 이해관계인 제3자, 얘한테 적용되는 게 공정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그 처분행정청 말고 다른 국가기관,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 근데 이 다른 기관은 사법부 기관으로서의 법원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법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다른 기관은 자신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의 존재를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효력이죠. 그 다른 국가기관은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 처분의 존재를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구성 요건적 효력이고, 이 구성 요건적 효력에 대한 문제는 다시 평면이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그냥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을 누구로 넣을 수 있느냐면 민사법원으로 하나 놓을 수가 있겠고, 형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형사법원으로 하나 놓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선결문제입니다. 선결문제는 얘네들이 법원이죠. 법원이기 때문에 재판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본안 재판에 있어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사항을 우리가 선결문제라고 하게 되는데,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즉 선결문제가 이렇게 깔린다. 그런데 선결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1단계 첫 번째는요, 위법심사가 있다. 그 처분에 대한 위법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본안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효력심사.
그 처분에 대한 효력 심사가 가능해야만 본안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평면이 4개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1, 2, 3, 4 평면을 나누시게 되면 얘는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순서 잡히는 겁니다. 1,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법에서 효력 그러면 언제나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위법성의 정도니까 위법하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효력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결 문제가 위법 심사로 나서게 된다라는 것은 위법 심사만 가능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가능하면 된다. 위법 심사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네, 효력 심사라는 것은 위법 심사와 함께 뭐가 해결돼야지 본안 재판을 할 수 있다? 효력 심사까지 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본안 재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결 문제가 효력 심사로 나선다는 건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인 겁니다. 위법 심사로 나선다는 건 위법 심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어떤 논의냐면 여기는 국가배상입니다. 여기는 국가배상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민사법원인데 효력 심사가 필요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그 다음 형사재판인데 위법 심사가 필요한 것은 이거는 명령 위반입니다. 하명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 위반.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법심사만 하면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효력심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는 무허가 또는 무면허, 무면허죄 재판입니다. 무면허죄 재판. 이런 경우가 바로 유형이 됩니다. 이것만 나누면 선결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것만 나누면 보자마자 딱 들어 국가배상 그러면 위법심사 가능성이겠네, 무당이득 효력심사 가능성이겠네, 명령위반 그럼 위법심사 가능성이겠네, 무면허 무허가죄 이러면 효력심사 가능성에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구분하시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문제는 읽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거 다 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국가배상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저 선결 문제에 대한 것과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페이지의 선결 관계에 대한 문제가 별개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같은 선상에서 연결되고 있는 논의입니다. 맨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고 처분이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지? 자기고 처분이고 4분의 1 갑니다. 4분의 1 가시게 되면 여기서 위법한 처분이 있어요. 처분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갔다 이거지.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 국가배상 청구는 요건이 7개가 있었고 7개 중에서 위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법령 위반이 있었죠. 그럼 이게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니까 이 친구가 위법인지 아닌지가 뭐로 나서게 된다? 선결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이겁니다. 선결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이거죠.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아예 위법 심사를 할 수가 없으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결 문제로 나서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 선결 문제부터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선결 문제부터. 근데 저 처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판단을 내려놓은 게 있다면 다시 말해 선결 재판이 있다면 이겁니다. 선결 재판이 있다면 선결 재판이 있는가 없는가 나누시란 말입니다. 선결 재판이 있다면 그 얘기는 전소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후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앞에 있는 소송, 뒤에 있는 소송, 전소와 후소의 구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논점이 선결 관계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결 문제하고 선결 관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처분에 대해서 앞에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뒤쪽에 국가배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취소는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 앞에 전속, 취소에서 먼저 판단을 내려준 바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 국가배상에서 최초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얘가 과연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거를 가서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방어막을 쳐버리고 있으면 가서 그 처분을 터치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져봐야 위법인지 적법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못 만지게 막아버리고 있단 말이죠. 과연 적구성요건적 효력이 이 처분에 대한 이 민사법원의 심사를 방어막을 쳐서 막아버리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선결관계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야? 선결 재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취소 소송이 있고 국가배상이 있으면 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있다는 겁니다. 앞쪽에서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내린 판단과 선결한 판단, 그 다음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내리는 판단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정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건 그 판결의 효력으로서, 여기서 나온 효력, 취소성,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문제입니다. 기판력을 매개로 한 일정한 관계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게 바로 선결관계가 성립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의 효력입니까? 처분의 효력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효력입니까? 이건 판결의 효력이 되는 겁니다. 처분의 효력으로서 무슨 논의가 된다? 얘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평면에서만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둘 다 4분의 1 처분이면서 작위인 경우에서만 이게 논점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논점으로 나오게 되는 건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외울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이렇게 가는 과정인 겁니다. 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결 문제 과연 심사할 수 있겠는가?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처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을 나누잖아. 반을 나누면은 이 위쪽이 바로 뭐가 돼요? 얘가 위법이 됩니다. 아래쪽이 뭐가 됩니까? 적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나눕니다.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나누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위법 중에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고, 얘는 중대하고 명백은 안에서 취소 사유가 될 겁니다. 다시 적법을 나눕니다. 적법을 나누게 되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부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야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정당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이 위법과 적법에 대한 문제 이쪽하고, 그 다음 여기서 무효와 취소에 대한 문제 이쪽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적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이라는 친구가 이 처분에 적법 위법의 판단에 미치는 효력일까? 아니면 무효 취소의 판단에 미치는 효력일까? 이거예요. 어디에 미치는 효력일까 이거죠. 뭐라고요? 이로 보게 되면은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일로 보게 되면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요게 아니라 요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의 문제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은, 즉 저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3명만 가지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3명만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처분청의 취소 처분, 행심위의 취소 재결, 사법부의 취소 판결, 이 세 친구만 저 공정력을 제거해서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 즉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위법 심사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이거는 적법이냐 위법이냐 요거 판단하는 거잖아. 여기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다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예 없어요. 여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그 처분이 위법인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일이 없는 겁니다.
저촉될 일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심사는 자유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정력 때문에 어때요? 위법인데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잖아. 그걸 취소시켜. 그걸 효력을 부인해. 할 수 있는 권한은 3명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이 효력 영역에는 공정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권한 없는 법원, 취송이나 아니면 취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효력 부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된다. 저촉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처분의 효력 부인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엄청나게 물어봐요. 여기서 효력 심사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효력을 부인하는 거, 취소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시키는 거, 효력을 부인하는 거. 오케이.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결관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분의 1쪽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죠. 작이면서 처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위 쪽엔 공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공정력이 있다고 말을 하지. 그 다음 처분이 아니면 공정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처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효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3은 아니고 4분의 1에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성결문제, 성결관계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같은 평면에서 밖에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내용 조금 더 언급해드린다고 했는데 2조에서 법령 위반 있지 않습니까? 법령 위반. 오늘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한번 나눠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위법성 판단의 기준. 위법 판단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성 판단의 대상. 위법 판단의 대상입니다. 대상.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할 것인가? 이겁니다. 무엇에 위반되면 무엇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할 건데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우리가 위법이라고 인정을 할 건데 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할 거야 라는 게 첫 시간에 말씀드린 협의설, 광의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협의설은 뭐예요? 얘는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원, 불문법원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원, 불문 플러스 알파, 인권존중, 권력남용, 시의성실, 공사용속, 안전의무 이런 애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게 인정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얘는요? 얘는 취소 소송하고 위법성의 범위가 같아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취소 소송보다 커지는 겁니다. 얘는 취소 소송보다 위법성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결론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 대상, 무엇이 저기에 위반되면 이거죠. 요놈한테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할 거야. 1설, 2설, 3설, 4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면 이 친구는 일로 갑니다. 이 친구는 일로 가고 이 친구가 일로 뿌립니다. 이 친구가 일로 뿌려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선 기본적으로 기준 가게 되면 협의. 얘는요 광의, 얘는 광의, 얘는 광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건 완전히 취소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지는데요. 첫 번째,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행위위법성설. 직무행위만 인정합니다. 직무행위만 인정한다. 직무행위만 인정한다. 이거 취송이랑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은 그냥 취송이에요. 취송입니다.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범위를 취송이랑 똑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의의 행위위법성설.
그러면 얘는 그 공무원의 본인 직무뿐만 아니라 개인 행위 등도 역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추가가 된다. 그럼 여기서 우선 공통점 잡으세요. 공통점 잡으시면 어쨌든 얘네들은요 행위의 위법으로 보고 있어요. 행위의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위의 위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죠? 기판력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기판력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취소하고 국가배상하고 아예 서로 평면이 달라버리면 비교 대상 자체가 못 되는 거야.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면 기판력은 절대로 미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행위의 위법으로 보고 있으니까 취소이랑 어쨌든 평면은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 결과 위법성설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얘는 그냥 수인한 토론이에요. 그 손해가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들면 뭐하면 수인할 수 없는 정도면 그냥 위법 이렇게 가겠다 이런 친구예요. 그 다음에 상당 위법성설.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종합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런저런 뭐 행위의 태양 뭐 침해의 태양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누구냐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합집합 더해진 것이다. 합집합. 그래서 광의행위 위법성설하고 결과 위법성설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면 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엔 어쨌든 결과가 들어가 있어요. 결과가 포함이 돼 있다.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판력이 미칠까? 일설을 가지고 하잖아요. 일설을 가지고 하게 되면 취소에 있어서의 위법성하고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은 완전히 똑같아진다고 했죠. 완전히 똑같아지니까 얘는 기판력이 저거 취소이 국가배상으로 넘어갈 때 전면적 긍정이 됩니다. 전면적 긍정. 얘는 제한적 긍정이 됩니다. 반은 되고 반은 안 돼. 얘네들은요 전면적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 그러니까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오고 얘네 둘은 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일로 오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 즉 그 처분은 위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취소 소송 전소 쪽에서 그것은 기각 판결 나왔을 때 처분이 적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거 기판력 미치고 이거 기판력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이거는 기판력이 안 미친다는 거고 이거는 둘 다 기판력이 안 미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얘는 결과잖아. 결과. 그렇죠? 이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에 있어서 행위의 문제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로 썼고 내가 아까 이상한 소리 했구나. 상대적 위법성설 죄송합니다. 상대적 위법성설 상대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거든. 다수설은 어느 쪽으로 가냐? 다수설은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갑니다. 다수설은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판례도 아닌데 다수설을 뭐하러 알아야 됩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광의행위 위법성 이거는 문제에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학설명은 광의행위 위법성설을 따졌을 때 성별관계 성립되는가? 이렇게 전제를 깔아버린다고요. 전제를 깔아버리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알겠어요? 옛날처럼 판례 결론만 알면 그렇게 되면 낼 게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쌓인 문제가 1000페이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험생이면 기출문제 1000페이지는 다 풀잖아요. 당연히 다 풀고 들어가면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그럼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범위는 당연히 확대가 되는 것이고 1설, 2설, 3설, 4설 깔아놓고 나서 이래 되면 어쩌대, 이래 되면 어쩌대, 저래 되면 어때지 이거를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설이 광의행위 위법성설이에요. 광의행위 위법성설 저거 광의행위 위법성설이기 때문에 성별관계, 기판력 문제로 오면 제한적 긍정설이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네모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모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네모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위법이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적법이 되는 거예요. 안쪽은 위법, 바깥쪽은 적법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거가 노랭이는 취소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이제 파랭이가 있습니다. 요 파랭이는 국가 배상입니다. 국가 배상. 그러니까 지금 위법성이 파랭이가 노랭이보다 큰 거야. 광행 위법성들은 둘 다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고, 그냥 국가 배상 쪽이 좀 더 넓어졌잖아요. 넓어졌으니까 이래 비교를 하시게 되면 노랭이를 기준으로 한 거를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왼쪽이 노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파랭입니다. 이렇게 가면, 예, 노랭이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위법이죠. 안쪽. 예, 여기는 적법이죠. 예, 여기도 적법이잖아. 노랭이 바깥쪽이지. 그 다음에 파랭이 국가배상으로 가시게 되면 파랭이 안쪽이니까 위법 맞죠. 그런데 요거 위법 맞네요. 근데 얘는 적법이지 않습니까? 비교하시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적법이지? 전소 취소송 쪽에서 적법이니까 이게 기각인 거야, 기각. 그 다음에 얘는 위법이잖아요. 위법이니까 얘는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인용. 그죠? 얘는 그처분 적법이라고 한 거야. 취소해서. 얘는 그처분 위법이라고 한 거야. 취소해서. 그러면 오른쪽에서 결론이 같아요? 다르잖아. 그죠? 여긴 결론이 같아요? 같잖아. 이거라고요. 결론이 같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여기에는 전소가 인용이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치는 거고 성결관계 성립이 되는 겁니다. 뭐에 따르면 광해 위법 성서에 따르게 되면.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적법이란 결론이 취소에 나왔다 하게 되면 기판력이 안 미치는 거고 성결관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론 끝. 이러면 판례 정말 예외적인 상황 그런 몇 개 외워야 되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신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문제를 틀릴 일은 없어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몇 문제만 좀 풀어보고 분위기만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문제를 좀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리딩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추석 특강에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리딩 케이스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국가배상을 좀 받아들여보자 이거였죠. 그래서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 사례잖아요. 사례로 가잖아.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지금 이번 컨셉이 이거야. 주관식 행정법에서의 사례 문제하고 객관식 행정법에서의 사례 문제가 있어요. 사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나누잖아. 원래 원문 문제가 있고요.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토막이 있습니다. 토막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객관식 행정법 문제에는 기출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기본 기출이 있고 심화 기출이 있고 사례 기출이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기출 이건 그냥 안 봐도 맞추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심화 기출은 알아도 틀리는 거. 사례는 아닌데 알아도 틀릴 수밖에 없어. 너무 어려워.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냥 신민이가 봐도 아리까리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아리까리 그 정도. 그럼 학생은 다 틀려. 그 다음 사례 기출 이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막 등장하는 거. 케이스 들어오는 건데 이걸 제가 어떻게 끌고 온 거냐면 이번에 리딩 케이스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주관식 쪽에서는. 객관식 쪽에서는 이거가 아니라 이걸로 간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그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막 사례와 사례 기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 기출을 사용하면요. 주관식 쪽의 원문 기출은 너무 길어요. 문제가. 그러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굳이 무거울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효율적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관식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행정법 문제를 전부 토막을 쳐놨거든. 전부 토막을 다 쳐놔서 핵심만 추려가지고 토막을 쳐놓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이 세 개로 분류해 놨거든. 세 개를 다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 중에 사례기출을 끌고 온 겁니다. 사례기출을 이걸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까지 사실 이제 토막 사례를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이제 주관식 쪽에서 온 거니까 간단하게만 좀 짚어봅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사례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들이죠. 여러분 문제들은 그 질문 요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아예 문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요지가 생략이 되고 해설을 간단 해설로 제가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봅시다. 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주관식 행정법 쪽에 있는 토막 사례를 좀 몇 문제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일로 지금 다 넘어오고 있다니까. 이게 그대로 똑같이 넘어오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저쪽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5급 애들한테는. 야,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 걔네들은 객관식 문제 다 풀리고 있어요, 지금. 객관식 문제 중에 어디? 이거. 사례기출. 우리 쪽에서 도저히, 우리 쪽이래. 저쪽. 쟤네 쪽에서, 여기가 누구리고 저기가 누구리여서 좀 헷갈려요, 지금. 쟤네 쪽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 주관식으로 내기 힘든 영역이 있는데, 지금 최근 3년간 막 던지고 있거든요. 막 던지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문제예요. 이쪽에 있는 문제야. 주관식 쪽에서 손 안 대는 문제거든. 손 안 대는 문제인데 문제 구성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3년째 막 터지고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걔들한테도 이 객관식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사례 쪽만큼은 이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지을 거야. 이거 기본 심화는 기본을 그냥 다 맞추면 되고요. 심화는 틀리면 돼. 틀리면 돼요. 이것까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야. 근데 이거 OX 못 잡아내도 다른 선지가 해결을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선지가 해결해 줄 거고 다른 1, 2, 4 이렇게 다른 선택지가 해결 못 해주면 그건 다 같이 틀리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화는 이건 옵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점수는 이걸로 결정나는 거야. 사례 기출로.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슥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지금까지 판례 변형 문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례 기출이. 여러분 점수는 결국 이게 결정을 지을 거야. 근데 이 문제들이 어디서 오고 있냐면 대다수 여기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식 쪽 애들 이게 일로 오고 이게 일로 간다고. 근데 왜 이런 제정신 아닌 상태가 발생하는가의 원인은 두 개인 겁니다. 첫 번째, 쟤네도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풀이 없어요. 문제가 너무 돌았단 말이에요. 너무 돌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내면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링됐다. 고갈됐습니다. 고갈돼서 문제 풀이 끝났어. 그러니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주관식과 객관식이 와리가리 넘나들 수 있는 경계를 유월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이상한 시험이 하나 생겼잖아요. 6년 된 거. 그게 뭐예요? 아직 섣부른 친구들. 변시죠. 변시는 1년에 4번 시험을 봅니다. 4번. 모의 3번에 기출 1번 해서 4번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4번 시험을 보는데 얘네 문제의 유형이 3개란 말이야. 사례형이 있고 그 다음 선택형이 있고 그 다음 기록형이 있습니다. 3개니까 이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 3은 12야. 12.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과목을 1년에 12번 시험 봐요. 그 문제가 얼마나 축적되겠어? 엄청나게 축적되겠죠. 그럼 교수님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5급이든 우리 쪽에 7, 9급이든 우린 지금 싸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디 여기만 향하고 있어요. 변시만 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맨날 문제 내려가야 되거든. 그렇죠? 따로 지금 법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스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로스쿨은 이걸 하기 위한 실무대학원인 거잖아, 사실상. 그치?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교수님들이. 근데 얘들 뭐가 있다고? 선택형이 있고 사례형이 있고 그다음 기록형이 있단 말이야. 기록형은 뭐 우리가 잠시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객관식이고 이게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얘고 그다음에 이게 얘인 거예요. 똑같거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번에 요거 내고 싶다 들어가면은 여기 세 개 중에 아무 데나 배치하면 되는 거야. 자기 내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지금. 출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 애들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쪽에 5급 애들도 당황스럽고 이쪽에 7급, 9급도 당황스러운 거야. 원래 우리 스타일 아닌 게 자꾸 나오고 있는 거야. 원래는 나오는 것만 나와요. 저도 이렇게 항상 살았거든. 예. 나오는 것만 나와요. 막 이렇게 문제 막 찍어줘. 10개면 내가 3문제 다 찍어. 막 거기서 막 그랬거든. 근데 진짜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올해도 우연히 맞추긴 했어. 근데 맞춰놓고도 시겁했습니다. 사실 저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라고 말했는데 뒷걸음치다 밟은 거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타냐면 예상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가던 길이 있는데 이게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기본은 뭐야? 다 고갈됐고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주관식인 객관식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토막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관식 쪽도 제가 모든 기출을 다 토막을 쳐놨기 때문에 짧게 다 토막을 쳐놨기 때문에 그거를 요거 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안 그럼 뭘 가지고 연습하실 거예요? 판례? 판례는 이쪽으로 냅니다. 이쪽으로. 기본 심화 이쪽으로 냅니다. 뭘 가지고 연습? 과불병정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문제 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풀은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는 뭐 개인 교수님들 사례집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건 너무 지엽적이야. 그게 아니라 기본은 기출이지 당연히 공부의 기본은. 그렇죠? 기출이니까 저쪽에 주관식 기출을 가지고 저쪽 애들은 여기는 객관식 기출 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서로 연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신 거야. 나는 양쪽을 다 강의하잖아. 이 두 개가 넘나드는 게 머릿속에 가능한 인간이 현재 노량진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가능한 유일한 인간. 그러면 이거가 여기 원래 계신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밀리면 우리가 이거 몇 문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긴다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거 제가 엄청 훈련했다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난 수험생이야 생각하고 훈련 지금 몇 회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밀립니다. 모니터링 다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에서 결정 난다니까 사례에서.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배경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몇 마디 좀 드렸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3페이지 가시게 되면 우리 이론 자료에 있는 거 순서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테마 3번입니다.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2013년도 관할구청장이 청소년에게 주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느낌 오시죠? 방금 배운 내용입니다. 해당 업주가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성결 문제입니까? 성결 관계입니까? 거기 써있잖아 질문 요지. 그치? 뭐야? 내가 뭐라고 써놨어? 성결 관계가 성립되는지라. 기판형 문제죠. 기판형 문제죠? 왜 그렇지? 성결 재판이 있으니까. 성결 재판이 없으면 성결 문제고 성결 재판이 있으면 성결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우리가 다룬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용 판결이잖아. 그럼 기판력이 미치죠. 성결 관계가 성립이 되죠. 기판력은 뭡니까? 기판력은 후소의 당사자는 모순되는 주장 항변을 할 수 없으며 후소의 법원은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잖아. 똑같은 얘기 하란 얘기잖아. 그쵸? 이미 판단은 끝났다. 기판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은 끝났죠? 그럼 여기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죠. 할 수 없다가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 질문 방식은 이렇습니다. 문제 질문 방식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이걸 잠깐 보세요. 이 성결 관계 기판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앞에 전소로 취소 소송이 깔리겠지. 취소이 깔릴 거야. 깔렸을 때 여기서 뭐일 수 있고 뭐일 수 있어요? 인용일 수 있고 기각일 수 있죠. 각하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각하에는 갖다 버리고 본안 판결로 인용 판결이 나올 때하고 기각 판결이 나올 때가 있겠지. 인용은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을 취소했다는 얘기고 기각은 처분이 적법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기판력의 수범자 누굽니까? 후소 쪽이잖아. 후소 쪽. 그죠? 후소의 소송 주체들입니다. 후소의 소송 주체면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인용이라고 하면 소송 당사자 쪽이 있을 수가 있겠지. 당사자 원피고, 후소에 있는 원고피고, 그 다음에 후소의 법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기각도 마찬가지로 수범자는 후소의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후소의 법원, 원피고하고 법원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장 항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뜁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항상. 위법이잖아요. 위법이면 이거는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옵니다. 최근 경향입니다. 변시가 이걸 또 하나 만들어냈어. 플러스를. 그래갖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만 들어온단 말이야.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다 들어온다고. 질문 방식 익숙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위법이잖아.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후소의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플러스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위법하다고 판단해야만 하는가? 해야만 하는가? 적법하다고 can 할 수 있는가? 위법하다고 그대로 판단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질문 방식이. 그 다음에 적법이잖아. 적법이라고 했으니까 당사자는 거꾸로 돌리면 되지. 마이너스.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얘는요, 적법하다고 판단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요, can 할 수 있는가?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할 수 있는가? 해야만 하는가? 물론 얘는 할 수 있는가고요.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can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법원은 법원인데 뭔 소리야? 깜짝이야. 법원인데 그럼 얘를 보세요. 이 당사자, 후소 쪽의 당사자, 후소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있을 수 있죠. 원고하고 피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적법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얘는 누가 주장하는 거야? 이땐 피고 얘가 등장할 거야. 피고 문제에서 얘가 등장할 거야. 그 다음에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거는 원고가 등장할 거예요. 문제에서. 그 문제의 질문 방식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요거밖에. 요거는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에 따르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판례는 취소해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봅시다.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는 여기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래요. 판례입니다. 판례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취소 소송이 있지, 뒤에서 국가배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인용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경우하고 처분이 적법이라고 판단 내린 경우가 있겠지. 여기 판례 없어. 버려요. 판례 없고 이건 변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돌리는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판례에서 두 가지 상황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그 법령 위반이 위법하다. 법령 위반이 존재한다고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정할 수 없다. 뭐라고요? 고의 과실에 따른 법령 위반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앞에 취소이 위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에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야. 이건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단정할 수가 없다. 단정할 수가 없다.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판례 두 개 비교하면 각 나오죠?
이 친구가 여기들을 연결시킨 거야, 여기를. 고의과실에 따른 법령 위반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교집합이잖아. 교집합. 얘가 얘를 깬 겁니다. 얘가 얘를 깬 거야. 얘가 얘를 깨버리면 무조건 여기가 위법이라고 여기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오겠지. 얘가 얘를 영향을 준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딱 여기까지예요. 이건 없어. 위법이 법령 위반을 인정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취소해서 위법하다고 했다고 국가배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아예 없다고. 아예 없다고. 알겠습니까?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꽉 내줄 때가 있고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어요. 고의과실로 치고 들어가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우 힘들어. 그 다음 봅시다. 무허가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시설 기준에 위반하여 비상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개축을 하였음에도 그 A씨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시정명령 조치를 해태해서 결국 융점 여종업원이 화재로 질식 사망한 경우에 A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이거 다 군산시 사건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러 가고 싶어. 그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뭐 감이 안 잡고 공부가 안 되신 거야.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상당한 농담입니다. 이 농담이 이해가 되면은 공부가 된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이 율락녀들 있잖아요. 성매매, 율락녀들. 이 율락녀들이 화재 사고로 죽은 사건에 대한 우리 행정 판례들이 다 군산시 사건이에요. 군산을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군산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물론 이제 일부 그거겠죠. 그 뭐 영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던 것도 그 대림역 쪽을 마치 무슨 뭐 무법지대처럼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근데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제가 본 건 무법지대입니다. 제가 본 건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운동한다고 이렇게 뛰어가고 대림역까지 뛰었다가 다시 신림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림은 가서는 위로 제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뭐 아무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림이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다 군산시 사건인데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이 친구들이 1층에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원래 1층에서 영업을 하는 거야. 근데 2층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에요. 이게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합니다.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 율락녀들을 가둡니다. 가두는데 문을 시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판례마다 다 달라. 안쪽에서 잠그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잠그기도 하고 얘네들을 1층에 가두기도 하고 2층에 가두기도 하고 판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 통로 있잖아요. 비상구 계단 부분을 아예 문으로 막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놔고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다 질식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비상구가 확보가 안 돼서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배상 책임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해볼까요? 2조 들어가 봅시다. 공무원 맞습니까? 맞죠? 행정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신분상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 직무행위 맞습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개수 명령입니다. 시설 개수 명령 식품위생법 74조거든요. 그럼 시설 개수 명령 식품위생법 공법이죠? 공법행위 됐고 그리고 부작위도 역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집행하면서 뭐 실제 자기 직무행위죠. 실제 자기 직무행위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시설 개수 명령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죠?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평균적 공무원이었다면 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작위 문제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럼 과실 같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과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인정되겠습니까? 중동고충국 재량을 영어로 축시켜보세요. 식품위생법 74조의 시설 개수 명령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문제 맞습니까? 맞죠? 사람 죽었잖아요.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없이 여기다가 시설개수 명령 한번 하면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이보다 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됩니까? 그럼 비교 대상 법익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비상구 막아버리면 화재 사고 나면 사람 죽는 거 모릅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보충성 원칙, 다른 자구책이 있는가? 그럼 이 율랑녀들이 포주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면 포주가 시간 풉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가서 시설 개수명령 제대로 해서 비상구 확보만 했더라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무가 성립된다고요. 조리법상 안전업부 자기의무. 조리법 그걸 매개로 해서 재량이 0으로 쭉 된다고요. 재량이 0으로 쭉 되면은 여기에는 자기의무가 인정되니까 이 부자기가 위법이에요. 부자기가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했습니까? 비재산적 법익 침해도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비재산적 손해 허용됐죠? 인과관계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왜 여기가 문제인 거냐면 사실 이 사건은 유사 사건이 엄청 많은데 그 사건들 중에서 메인 사건이 있어요. 메인 사건에 공무원이 3명 등장합니다. 공무원이 3명 등장하는데 하나는 경찰 공무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자체 행정공무원이 등장합니다. 행정공무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공무원이 등장해요. 얘네들이 다 부작위했어요. 얘네들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원래 사건 보시게 되면은 그 파출소 바로 옆에서 다 성매매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돈을 받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순경도 뭐 한 100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준 거야. 눈을 감아준 겁니다. 근데 이쪽에 배상 책임 인정 안 하고 이쪽에 배상 책임 인정 안 하고 이쪽을 인정했습니다. 이쪽을 인정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사건이 전문에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얘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얘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실과 위법성은 인정을 했어요. 과실과 위법성의 핵심인데 두 개 인정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이래서 죽은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이 친구의 부작위, 이 친구의 부작위 이거 다 부작위라고요? 다 부작위라고요? 다 부작인데 인과관계 여기 성립 안 된다, 성립된다 이렇게 끝냈어요. 보시게 되면 얘네 둘로 가게 되면 어머나 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가 국가예요. 국가. 경찰이니까. 일로 가게 되면요.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잖아. 얘는 지자체 행정공무원이고 이렇게 되면 피고가 군산시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지자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쪽 기각되고요. 이쪽에서 이쪽은 기각인데 이쪽은 살리는 겁니다. 이쪽은 살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군산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이쪽 얘기하는 거고 이쪽 같은 건 식품위생법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비상구 막힌 거 비상구가 확보가 안 됐다. 이거는 무단 용도 변경을 해서 시설을 바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비상구가 확보가 됐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걔들 거기다가 문 만들어서 잠가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계단을 없앴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계단을 없앴다 이건데 그게 얘의 업무라고요. 근데 아무리 얘가 시설개수 명령해서 계단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중간에 문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소방법상의 문제는 얘가 해결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요거는 판례 결론을 기억하세요. 결론을 얘네 둘은 배상책임 인정이 안 됐고 얘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 인정이 됐다. 이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다. 이걸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엔 또 하나 숨은 게 있어요. 숨어있는 문제가 거기 질문 요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배상책임자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6조 1항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냐 X냐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A씨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 배상책임 주체를 지정해버리잖아 문제에서.
배상 책임 주체를 문제에서 지정해버리면 의심 가십시오. 뭘 의심하냐면 권한위임을 의심하시라고요. 이건 6조 문제가 포함된 겁니다. 배상 책임자의 이름을 보통 거론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보통 거론하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 주체의 이름이 A 신이 B 돈이 이런 게 거론이 되는 순간 6조 의심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게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시설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 기준을 누가 정한다고? 총리가 정한다고. 국무총리가 정한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사무입니까? 이거 국가사무인 국가사무. 알겠어요? 국가사무인 겁니다. 국가사무인 거예요. 식품위생법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청입니다. 보복부 장관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74조에서 시설 개수 명령을 하는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 사무가 국가 쪽 거예요. 권한이 국가 쪽에 보복부 장관한테 있다고. 그런데 누가 움직이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움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서로 내용 충돌입니다. 국가사무를 왜 지자체장이 행사해요? 이게 입법 과오가 아니라면 위임입니다. 이런 걸 법정 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아예 위임시켜버린 겁니다. 아예 법에서 위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간위임 사무잖아요. 일반 사무의 기간위임입니다. 1, 2, 3령에서 1령 걸린 거야. 1령 걸려버리게 되면 국가 쪽이 사무 기속 주체, A씨 쪽이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둘 다 외부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씨를 질문한 겁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안 속겠습니까? 속는다고요. 그렇죠?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됐습니다. 한 문제만 더 봅시다. 한 문제만. 내일은 문제만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거 재밌죠? 뭐라고 재밌겠나? 그치? 뭐라고 재밌겠나? 그죠? 네. 그리고 국어보단 재밌죠? 국어가 더 쉬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어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나라 말이 제일 어려워요. 예. 국어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어 능력 시험 한번 봐볼까? 어떻게 되나? 그 저기 시장이 유해식품 판매를 이유로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처분에는 제소기간이 종료되고 영업정지의 기간도 지난 후에 해당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이 된 경우에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가능성은 인용 가능성은 이렇게 같습니다. 봅시다. 우선 이제 여기 행정쟁송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앞부분에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그쵸? 취소용 제기해볼까요? 취소용 한번 제기해봅시다.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죠. 3월에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네요. 그쵸? 예,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봅시다. 정지기간이 경과됐죠. 정지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뭔데?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미 영업을 하고 있지, 정상적으로. 협의의 소익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당연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시게 되면 별표 28에 뭐가 있냐면 가중요건이 있어요. 가중요건이 있으면 협의의 소익을 인정시킬 수가 있죠. 그거예요. 협의의 소익은 피해버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지나가요. 하나는 정지기간이 지나가고 하나는 제소기간이 지나가죠. 정지기간이 지나간 부분은 협의의 소익 문제입니다. 협의의 소익 문제는 부인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효리상 인가에서 효리에 걸렸어. 효리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협의의 소익은 원칙적 부인 사유가 발생을 했고 가중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협의의 소익을 인정을 시켜요. 근데 이게 3개월이잖아. 법적으로 1월은 무조건 30일이라고 했죠. 법적으로 1월은 무조건 30일입니다. 28, 30일 이런 거 없다고. 알겠어요? 다 30일이야.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90일이 지났단 말이야. 협의의 소익은 살린다 손치더라도
제소기한 지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송 제기하면 각하예요. 그러니까 취송을 못 제기하는 겁니다. 취송은 우선 1차적 권리구제 막혔기 때문에 이제 국가배상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죠.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자기죠. 그래요.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들어가는 거지. 그죠? 당연히 뭐 선지 3번 막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이 영업정지에 대해서 민사법원 심사할 수 있는 게 막 이렇게 할 거라고요.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거 들어가면 뭐야? 위법성 돼 안 돼? 되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뭐니까? 유효성 추정의 힘이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민사법원도 심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거 통과시키면 이제 다른 질문은 뭐겠어? 전부 다 배상책임 요건 7개일 거라고요. 7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시장 공무원 맞습니까? 신분상 공무원이잖아요. 정부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그쵸? 패스. 그 다음 직무행위 들어갑니다. 직무행위 식품위생법이네. 공법이네요. 그쵸? 그 다음 자귀입니다. 문제 없고요. 집행하면서 실제 자기 직무입니다. 문제 없죠? 고의과실.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뭐래요 지금? 해당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됐대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유해식품 여부는 지가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확인하고 영업정지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과실 인정됩니다. 이럴 때 과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 위반 대놓고 처분 사유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처분 사유 없는 상황인데 재처분했다고 했잖아. 당연히 위법이죠. 재처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법 인정돼서 손해 발생. 영업 못해갖고 손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영업정지 나왔으니까 영업 못한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 그렇죠. 그래. 배상책임 요건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여기에 특수한 논의로 논점이 걸리는 부분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선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주관식 문제예요. 얘네들 주관식 문제인데 객관식 돌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냥 선지 1, 2, 3, 4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례기출이 나오는 방식이다. 이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은 다시 2시부터 문제만 쭉 풀면 되니까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지금 이제 공부한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